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집값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저는 땡땡에 한 표 거는데 지역마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방송은 집값 전망보다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그런 깜냥은 되지도 않고요.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도 많고 투자 경험 많으시고 잘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그맣게 오늘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가 과연 완화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랑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막 어려운 세법 내용이 있거나 막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막 이게 살펴보고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고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올해 집값 더 오른다. 25번째 대책 초미의 관심이라고 나오는 기사를 제가 한국경제TV에 나온 걸 가져왔는데, 자, 소스 한번 볼까요? 자, 그래도 제가 아무리 기사는 오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소스를 밝혀야죠. 자, 한국경제TV 2021년 1월 8일자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사실은 여기에는 영상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 되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사가 제가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가져왔어요.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인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각종 규제도 집값이나 전세값 할 것 없이 모두 속수고 우체국으로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새 부동산 수장을 교체하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대화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해만큼 오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차스민님 감사합니다. 자, 각 기관별로 소폭의 차이는 있었는데 전국 집값은 약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고, 서울의 경우 많게는 3%, 전세값 역시 3.1에서 5%가량 상승해서 전세난은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 올해 국토부 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공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공급이라는 키워드. 자, 공급.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이제 쓰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 자, 요 이제 키워드를 하나 적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용어가 이 공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설 연휴 전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갑자기 살짝 요즘에 들어가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급 쪽에 방점을 둬서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집값은 기대가 별로 안 된다 이런 겁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냐라고 이제 앵커분이 물어보니까 이제 기자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공급이 당장 나올 수가 없고 수요도 올해 계속 넘쳐날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자, 공급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지난 5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요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자, 최대 51만 호의 분양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 되게 이제 부동산 특히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카메라네, 카메라. 이 카메라 보면은 이게 이제 줌이 이제 막 돼가지고 막 확 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어쩔 때는 좀 나무로 보셔야 되고요. 어쩔 때는 숲을 봐야 돼요. 자, 올해 최대 51만 호라는 저 숫자가 나는데, 저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전국이잖아요. 전국. 자, 전국에 있는 데이터 51만 호는 제가 일단 큰 그림 봤을 때, 그냥 이런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집값이 지금 현재 어디예요? 수도권, 특히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저 51만 호에 서울에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보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51만 호에 꽂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니까 이제 서울 집값 하락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탈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51만 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중 서울은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요걸 하셔야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봤다가 뒤로 물러서 숲도 보고, 그죠? 자, 이를 위해 도심 고밀 개발과 기존 3기 신도시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도심 고밀 개발은 우리가 처음 들어봤어요. 용적률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위로 쭉 올리는 거. 우리 이제 어려운 말은 좀 생략하고, 쉽게 말해서 기존에 낮은 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높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 똑같은 면적에. 자,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하면은,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같이 봐야 되는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좀 너무 밀집되면 좀 인프라가 좀 환경이 좀 안 좋아진다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새로운 것 같긴 해요. 그쵸? 자, 그런데 기존 3기 신도시를 그냥 빨리 하겠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고밀 개발하고 3기 신도시인데 새로운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기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진행했지만,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청약이 아니라 사전 청약. 이거 한번 봤죠? 사전 청약을 하고 본 청약까지 한 2, 3년 걸리고, 본 청약하고 나서 또 다시 2, 3년. 그러니까 한 5년, 막 7년.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집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전이라는 거예요, 사전. 이 사전이라는 단어 모르고 또 청약만 놓고 보고, 올해 청약을 엄청 많이 하나 봐. 그래, 나 이거 해야지.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제 친구하고 통화했었거든요. 오로지 청약.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몇 점이니? 점수를 듣는 순간 미안하지만 포기해라. 지금 니보다 점수 많은 사람 많다. 왜냐하면 이제 냉정해야 되거든. 우리 현실이. 자, 그래서 아무리 신속히 한다고 해도 입주가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아무튼 사전 청약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한 6, 7년 걸립니다. 들어가는 것까지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한 1년 더 들어가나?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배정된 물량도 3만 호에 불과한데, 자, 뒤에 봅시다. 특히 기준을 서울로 좁혔을 때,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을 서울로 좁혔을 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931가구. 지난해 49,860에서 무려 41% 정도 급감할 예정이다. 자, 41% 정도 급감할 예정이다. 자, 아파트로 좀 한정을 짓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파트로 좀 한정을 지으려면은, 자, 기존에는 49,860이었는데 올해는 28,931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거의 한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작년에 49,860이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얘보다 더 줄어든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든 만큼 수요도 같이 줄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수요는 과연 줄까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이제 공급하고 이제 수요는 좀 더 또 다르죠.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앵커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올해도 공급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데, 이건 이제 좀 팩트지 않습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럼 수요는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는 어떻습니까? 자, 수요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수요 중에는 진짜 수요가 있고 가짜 수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진짜 수요는 실거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짜 수요는 미리 하나 그냥 사두는, 약간 불안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주택자, 한쪽에서는 투자, 한쪽에서는 투기라고 하는데 그냥 다주택자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와 투기 구분하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주택자. 그러면 이제 좀 진짜 수요도 있고 가짜 수요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일일이 다 찾고 통계청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동산 어떤 재테크가 아니라 갑자기 공부가 돼버려, 공부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옆에 있는 김대리, 이 과장, 이 사람들 봐요, 그냥. 평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살려고 한다. 이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집 아줌마가, 이웃 사촌이 별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한다. 이거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해당 기사가 쓴 걸 좀 볼게요. 자,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 자, 무엇보다 전세난 문제가 있고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뜨겁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화살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전세난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청약에 대한 기대감. 단군 이래, 건국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둔촌 주고,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한 제 친구도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되면 좋죠. 새 아파트고. 좋은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인데, 실제로 가장 최근 조사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은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법 이후 1억 원 가깝게 상승한 거죠. 전세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가 기존 집주인들이 과세 강화에 대한 임대인의 세부담 전가 우려가 여전해서 따른 결과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관련해서는 기사도 많이 나왔고, 제가 예전부터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조세의 전가, 트랜스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과세 당국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100만큼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면은, 그 100이라는 숫자가 전부 다 집주인한테 가면은 참 이론상 좋을 텐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100의 일부가 집주인들이 부담하고 일부가 임차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조세의 정가라는 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거래되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대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이제 모든 전공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냥 거기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래량보다 줄어들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줄어드는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 사중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 이처럼 심각해진 전세난 속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는 확대되고 그렇잖아요 내 집 마련 전세난 못 살겠다 도저히 차라리 내가 내 집 마련하자 아 이거 오늘 너무 정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움직임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인 거죠.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냥 잘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세를 막 몇천만 원, 심지어 1억 넘게 불과 2년 사이에 올려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데 그런 전세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그럼 차라리 내가 어차피 반전세 해야 되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내가 대출 이자가 나가는데 전세 보증금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차피 월세 내고 이자 내느니 야 이 돈으로 차라리 내가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제 깨달은 거죠. 14년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꼭 안 들어 말을. 꼭 말을 안 들어. 지난해 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했던 강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458가구 모집에 경쟁률이 평균 255.5대1 청약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그쵸? 게다가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올해 집을 사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 문턱이 낮아졌다는 거는 그냥 1순위가 되는 거는 그냥 금방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당첨 가능성이 이제 아주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당첨 가능성도 이제 여러 가지 막 전략을 쓰면 되니까 이제 우리 또 청약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전략은 이제 그쪽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마치 무슨 대학 입시 뭐 수시냐 정시냐에 따라서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뭐 조합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막 과외 받는 컨설팅 받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처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도 지속하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자, 굉장히 중요한 말. 자, 바로 심리. 저는 이 심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들이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쉽게 말해서 요즘에 뭐 포모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약간 불안감 그 주식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본질은 재테크잖아요. 내 자산을 어떻게 늘릴 거냐 말 거냐.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방법만 다를 뿐이지 내가 남들보다 좀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좀 뭔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하고 있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게 심리가 이제 붙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표나 데이터로 나오는 게 좀 많이는 없는데, 제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옆집 아저씨 아줌마 보라 그랬잖아요. 내 직장 동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지표가 하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전국 주택가 전망 지수인데, 전국 주택 매매가 전망 지수인데, 이게 이제 124.5까지 높아졌다. 이게 200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을 넘으면 앞으로 석 달 내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건데, 100은 물론 역대 최고치다. 124.5.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잘 보세요. 2020년은 그렇게 규제가 세게 들어갔고, 심지어 617, 710 연달아 대책이 나와서 8월, 9월 달에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였는데, 거래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게 또 심리가 살아나가지고, 아무튼 다른 요인들이 살아나서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21년은 아직 이제 시작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전망 지수를 물어봤더니, 석 달 내에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집값 오르지 않겠어요? 라고 보는 사람이 벌써 124.5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죠.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만큼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해 아직 남겨진 카드가 세금이다. 자, 세 번째 카드. 자, 세금. 멀리 왔네. 이야기 하려고. 자, 세금. 자, 세금. 자, 세금이다. 왜 갑자기 세금 나오니까 신나지? 야, 이거는 그냥 PPT 장표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글씨를 좀 그나마 반드시 쓰나봐요. 자, 세금. 우리 이제 또 똑똑해지는 방송. 세금 알아야지. 자, 세금이다. 자, 오는 6월이 되면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크게 오르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그 전까지 빨리 팔아라! 하고 이제 정부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매물이 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일단 제 생각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는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미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거나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등록해놔서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피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세금은 증여가 됐다. 증여가 되면은 일단 최소 5년은 묶입니다. 왜냐면 이제 2월 과세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5년이 묶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여를 하고 나서 5년 안에 이걸 팔아버리면 당초 취득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버리기 때문에 이 증여를 한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소위 말해서 취득세만 날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했다 이 말은 5년 동안은 매물이 묶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대주택 등록인데, 이게 이제 최소 4년, 8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10년인 거고. 자,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버렸죠. 어떻게 했어요? 자동 말소, 그리고 자진 말소 유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자동 말소 자체는 정말 이거 정책의 신뢰성을 확 깨버리는 그런 거죠.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정부가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10년짜리 등록을 한다? 어떻게 믿어요? 벌써 3년 전에 일을 뒤집어 버렸는데 정부가. 근데 무슨 10년이냐? 그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굉장히 깨진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나와요, 물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의 차이를 보면 자동 말소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사전에 자진 말소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자진 말소할 이유는 진짜 내가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리고 아니면 그 돈을 빼서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대체 투자할 때, 그거 외에는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실제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전국적으로 85,000,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1% 급증, 그리고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과 들어갔잖아요. 그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계속해서 봐요. 계속해서. 연속 제가 4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적되고 안 나온다는 거죠. 최근 2년간 임대주택 건수도 무려 19만 호에 달한다. 이들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우리 등록 임대주택 건수 몇 개인 줄 아세요? 전국적으로 등록된 임대주택 건수, 채수. 작년 2020년 617, 710, 특히 710에서 이제 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렸잖아요. 4년짜리 단기하고 아파트 8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빌라 다세대 주거 오피스텔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거 빼고, 그거 정책 들어가기 전에가 160만 채 정도 됐어요. 160만 채 정도. 그리고 저 자동 말소를 하면서 46만 호 정도가 그냥 쫙 풀려버렸어요. 가만히 있다가. 뭐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풀려버린 사람들. 지금 그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안 팔려는 물건들은 그냥 다시 등록 10년짜리 해버리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는 안 되죠. 다시 그냥 등록해버리고요. 아니면 증여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세금 낼 걸로 그냥 하나씩 팔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작은 물건 한 5개, 10개 막 많이 등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작은 것들. 근데 이번에 그런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자동 말소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한 5개 정도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5개, 작은 거 5개 있고, 큰 거 한두 개 가지고 있어요. 자, 큰 거 한두 개, 이제 핵심지이지 않습니까? 핵심지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보유세는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파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그래서 그냥 저걸로 종부세 내는 거예요. 5년 버틸 수 있겠죠? 기다린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이죠? 두 글자? 버틴다. 그 다음에 좀 바뀌지 않겠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아무튼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다시 말해, 올 상반기 중에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의 방향을 반전시킬 만한 물량이 나올 거냐, 나올 것 같다,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감지되고 있다.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예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굉장히 그 3가지 핵심 테마로 해서 정리가 잘 됐어서 그래요. 자, 공급은 없다.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 세금을 받더니 증여, 임대주택 등록, 이걸 보면은 다시 이게 어디로 갑니까? 공급하고 연계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 인해서 이 공급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묶여있는 물건 이렇게 봅시다. 이 주택의 공급은 결국에는 2가지 아니겠습니까? 신규, 청약이죠. 그리고 이제 구축, 기존 매물이죠. 자, 청약으로 나오는 게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죠. 아까 28,000 얼마 그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자,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이게 기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구축해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 여기서 이제 공급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아까 봤더니 절망적이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도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오는 거. 자, 그래도 나오는 거. 그래도 매물로 나오는 거. 어떤 게 나올까요? 1번. 핵심지가 나올 거다. 보유세 때문에. 2번. 주변 비핵심지가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존 구축에서 핵심지가 나올까요? 주변 비핵심지가 나올까요? 1번하고 2번.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빅데이터 보고 그냥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돼요. 어디 전문 데이터 찾을 필요 없어요. 주변 비핵심지가 나올 거예요. 주변 비핵심지가 나올 거예요. 좀 주변 비핵심지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실제 거래된 거를 보면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얘들이 막 확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약간 또 올라요. 이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높아요. 또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심리를 보자고. 심리를. 자, 여러분들 집 한 채 사고 싶어. 집 한 채 사고 싶으면 어디를 사고 싶어요? 1번 사고 싶어요? 2번 사고 싶어요? 자, 번호 남겨주세요. 1번 사고 싶어요? 2번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사래요. 1번 사고 싶어요? 2번 사고 싶어요? 여성분이라면 핸드백을 상상해 주시고, 남자분이라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전제품, 뭐 노트북이라든가 카메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세요. 자, 네 인생에서 이제 명품 백은 하나밖에 안 산다. 못 산다. 네 인생에서 이제 노트북은 하나밖에 못 산다. 뭐 어떤 거 사실래요? 백. 어떻게든지 에르메스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1번 당근 에르메스 나오죠, 이게. 예를 들어서, 백으로 그냥 비유하죠. 노트북을 한 대밖에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옵션 다 넣을 거 아니에요. 무슨 램이 8기가밖에 안 돼, 16기가 집어넣고, 무슨 i7이야, i9 들어가고, 맥북이라면 가장 최신 거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이게 노비님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의 핵심지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나마 매물로 나오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올라간 가격으로 매물이 체결된 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똔똔으로 된 거 체결된 거, 이 전체가 돼서 나온 통계가 나오면은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통계에 약간 좀 장난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중하로 봤을 때 중상 이상의 것만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걸 아는 거죠.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정부 계신 분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이제 무슨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신규를 이렇게 단기간에 올리는 거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기존 구축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갑자기 광고가 나오네 이렇게.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 다주택자 매물 유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급 정책, 양도세 중과 시점 미룬다. 자, 요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제가 광고 나와서 좀 보기가 싫은데 1월 10일, 1월 10날. 1월 10날은 어떤 날입니까? 특히 이제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매월 10일은 원천세 납부 날입니다. 이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원천세 전화를 잘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어쨌든 매월 10일은 항상 저도 긴장하고 혹시 뭐 놓친 거 없나 해가지고 제가 뭐 대표이면서 뭐 격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뉴스가 쫙 나온 거죠. 정부에서 갑자기 양도세 중과 완화, 아니면 혹시 양도세 중과 이제 6월부터 강화가 되는데 그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좀 이슈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같은 날, 다음 날 이제 나오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완화 검토 착수. 갑자기 이제 1월 10일하고 1월 11일 날 이틀날 뭔가 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가지고, 이게 뭐지? 가지고, 기억나세요?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예외해준 게 있었어요. 실제 데이터 보시면은, 그때 좀 약간 살짝, 좀, 그래도 소화가 되고, 좀 뭔가 조정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그걸 하는 건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기조에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고요. 1월 11일 날.
그런데 여기 이제 1월 13일이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됩니다. 이제 어제였죠, 어제. 연말까지 6개월 후에 야당에서는 막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당에서 됐다, 우리 안 해, 우리 이거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거야.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 양도세 중과 완화. 어떻게 시장에 빵이 나오게 할 것인가. 이 빵이 무슨 빵인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이 빵 나오게 할 거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이 과연 또 나올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그걸 보시기에 앞서서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나온다가 1번이었죠?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그냥 뭐 제 짧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나온다가 좀 많네요. 3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네, 그래요. 네. 뭐 이제 뭐 저라고 뭐 잘 알겠습니까?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에는 이쪽이 좀 나와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날까지. 근데 그게 굉장히 먼 훗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지 않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치, 종교, 그리고 젠더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약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오긴 할 건데 아까 누가 쓰셨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1년 4월. 4월 맞나요? 3월인가요? 보궐선거가. 그리고 내년 3월이 대선이죠. 어쨌든 제가 이게 이때 이제 보궐이 있을 건데, 그쵸, 4월이죠. 이거 결과에 따라 나오겠죠. 만약에 현재 정부가 이렇게 됐다. 양도세 중과 완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만약에 졌다. 뭘 못하겠어요.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가운데 세모는 어떻게 돼? 가운데 세모. 이건 저도 몰라요. 가급적 정치 얘기는 하기 싫었는데, 그 정치 이야기보다는 이제 정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금 그리고 정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아까 봤었던 뭐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제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들어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결국 그러면은 정말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런 23번째, 24번째 정책을 했는지 약간은 좀 되물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96학번인데 대학을 좀 늦게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있고 사회 과목이 있고 과학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할 때 뭐 어떻게 불러요? 국영수 하죠, 국영수. 왜 국영수인 줄 알아요? 왜 국영수일까요? 뭐 영국수하고 수영국 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국영수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가 제일 중요해서요. 국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면 뭐합니까? 그 본문 지문을 해석을 못하면 못하는데, 제가 그거를 수능 시험을 제가 4번 보고 깨달았습니다.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 수능 봤을 때는 국어 언어 영역에서 제가 2개 틀렸던 것 같아요.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 약간 죄송한데 죄송하고요. 사회과학은 어떤 순서인지 아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지하신 뭐 정당이나 정책에 따라서 때로는 기쁘시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이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제보다 앞에 정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너무 이제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그런 계산 결과보다는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게 그런 좀 정책이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도는 그러신 걸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가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의도가 좋다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 좀 의도한 대로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잘 나오고 그러면 좋겠고,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그냥 다주택자 이거 양도세 완화 중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냥 편하게 되게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나오고 국영수 나오고 뭐 훈훈하게 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약간 좀 민망한지 얼굴 막 빨개지고 있네. 그래요. 자, 어쨌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랬지만 이거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쵸? 이건 PPT 한 장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멤버십 특강 할 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죠. 요런 걸 또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 또 저녁 8시에 저희 애 선생님이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뭐 이런 걸 이렇게 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8시 뉴스 보면서 뭐 작업하는 건데, 그 뉴스를 못 보겠어요. 자, 그래서 더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특히 그 1월 29일날 멤버십 특강 때 우리 절친분들하고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그때는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말조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어렸을 때 도덕책이었죠. 중학교 가면 윤리책.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제가 철학 수업을 듣고 이제 제가 철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경영학과를 갔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사람이 이게 의도가 어찌됐든지 간에 겉으로 나오는 외형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일부러 뭐 이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게 더 좀 맞게 해서 잘 나와서 효과도 참 나오고 유종의 미를 좀 거두고 좀 잘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하루빨리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빨리 마스크나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스크 좀 벗고 좀 편하게 다니고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금방금방 먹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늘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랑 결합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은 좀 이제 또 따뜻해졌는데 미세먼지가 또 왔죠.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미세먼지 마셔도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 접촉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2021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꼭
마스크 벗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하죠. 아시겠죠? 네. 편한 밤 되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빠이빠이.